네, 저는 2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 최근 리세션이라는 게 많이 들을 텐데요. 오늘 리세션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레이트 리세션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렵네요. 두렵습니다. 네. 벌써.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단도직입적으로 본론 바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그레이트 리세션 단어만 들었을 땐 사실 저희를 약간은 공포스럽게 만드는 제목인데 그레이트 리세션 뭐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보통 경험했던 위기들을 생각해 보면 V자로 충격이 있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레이시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2년, 23년 지금의 글로벌 리세션 환경은 어떻게 보면 깊게 패였다가 돌아오는 느낌이 아니라 깊게 L자로 빠지는 느낌, 그런 흐름 속에서 장기 대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초입에 해당된다. 23년은 지금 여러분들 무역 적자 뭐 6개월, 7개월 연속 적자, 뭐 경상수지 적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은 침체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상 둔화입니다. 둔화예요. 침체는 내년입니다. 그 침체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내년이고 내년부터 당장 뭐 이렇게 침체 끝나고 다시 회복되는 흐름 그런 게 아니라 20년처럼 그런 게 아니라 24년, 25년 좀 어려운 국면에 계속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레이시라는 단어까지 좀 붙였습니다. 네, 그럼 결국 핵심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지난 10년간 봤던 불황이나 위기의 국면이 V자 형태 어떻게 보면 공포의 시간을 참아내면 어쨌든 회복되는 속성이 있었다면 맞습니다. 지금은 L자형 불황의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 정도 관점 말씀해 주시는 너무 거군요. 정확하신 표현이세요. 제가 아마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조금 더 그 그림이 더 그려지실 것 같은데 한번 잠깐 그래프를 보실까요? 이게 그레이트 리세션을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가지고 향후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세계 국면이 어떤 국면에 놓이게 될까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배터리가 없다고 하네요. 라이브의 증거죠. 저희 살아 있습니다. 여기 2020년 보시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뭐가 됐네요. 여기 충격이 있었을 때 20년에 이런 움푹 패이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OECD 경기 선행지수 상에서 보시면 이게 6개월 후의 모습을 보니까 선행지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을 밑도는 모습은 향후 6개월 후에 100을 밑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접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 지점이 현재의 기점이지만 어쩌면 지금의 모습은 6개월 전인 이 지점인 거야. 지금은 100에 거의 근접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전체 화면으로 해야 되죠. 자, 라이브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프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역대 글로벌 리세션이 있었을 때를 다 모아본 거예요. 모아보면 이 회색 그림자처럼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T0가 그 침체의 본격화된 시점인 거죠. 근데 이게 역대 글로벌 리세션의 경로가 이런 흐름인데 이게 저의 진단이 아니라 월드뱅크의 진단입니다. 22년에서 23년 지금은 경과가 이제 50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PMI 지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둔화 국면, 좋게 표현하면 플러스가 있는데 그걸 까먹은 국면, 이제 0에 해당되는 그런 국면을 만나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침체를 맞이하는 것은 23년의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면은 조금 더 빠릅니다. 시점이 다 모든 게 빠릅니다. 길게 와서 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 와서 좀 짧게 끝나는 국면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23년 1분기 끝자락 23년 2분기 초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하시는 그런 침체 그런 것을 만나기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그래프에 의하면 이제 겨우 T-2라고 하면 대략 2023, 4, 5년 정도 대략 한 3년 정도의 기간은 좀 상당한 불황의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고요. 근데 제가 이따가 뭐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구분하실 게 경기와 주식은 좀 다른 거죠.
경기는 말 그대로 실물 경제고 이런 충격이 본격화되는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것은 고용 지표를 보면서 확인하실 겁니다. 네. 고용이 가장 경기 후행적 지표이기 때문에. 예,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뭐 해고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해고가 있기 전에는 지난주에 많은 기업들이 위기 경영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자리에 많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실감나게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엄중한 순간입니다. 대략 한 지금의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를 상환할 수 없다 하는 기업의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예, 심각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시중금리가 지금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기준금리가 23년 중반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시중금리는 그 지점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경이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뭐 할까요? 졸라매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허리띠 감원하고. 졸라매. 예. 예.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는 그 첫 번째 과정이 당장 소득이 안 되는 거. 캐시카우 영역은 두죠. 당장 돈이 유입되지 않는 거. 주로 스타 사업군이라고 하죠. 예. 투자는 많이 들어가고 돈은 안 되는 거. 예. 그런 걸 정리합니다. 수순이. 그러니까 R&D 지출 규모 같은 거 줄이고 교육비 줄이고 당장 돈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허리띠 졸라매기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용 침체가 야기되기 시작하는 거야. 뭐 희망퇴직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수순이 있잖아요. 그런 고용 침체, 실업률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시점이 23년 2분기 정도라는 거죠. 겨울이 끝나가는 지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그 썸네일 보면 뭐 무서운 게 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실 무서운 게 아직 안 온 거죠. 이제 온 거는 경기라는 면에서는 23년에 그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23년 이제 뭐 상반기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특정할 수 있는 그 딱 그 어떤 시점. 내가 보고 있는 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그때쯤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네. 이렇게 딱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 23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네네. 이 국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이게 정의 내릴 때, 뭐 학제적으로 정의 내릴 때, 역사적으로 이제 뒤돌아보고 보니까 23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었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의에 부합하려면 물가 상승률이 4%를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4%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근데 23년까지도 4%를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상반기는요. 예.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정의는 물가는 4%를 넘는데 반면 성장률은 그렇죠. 정말 잠재 성장률을 밑돌 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대략 2%로 보고 있거든요. 좋게 보면 2.5, 나쁘게 보면 2, 예. 이 정도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인데 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국면이고 동시에 물가는 또 높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거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낮에 어떤 기자로부터 그 체한 펀드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지금 시작하는 그 체한 펀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게 오히려 위기 신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주시길래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나왔어요. 이 대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중소기업들은 목이 졸라매지는 과정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한 사업군을 정리하는 과정은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바이어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공급사슬 구조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좀 무서운 표현도 했는데 예. 그만큼 연쇄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에 놓이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용 침체가 야기되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23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뭐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국내에서도 푸르밀 사태가 있듯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기업의 어떤 전이가 되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내년에 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게 그냥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시중금리의 정의가 예.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 아닙니까?
그럼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23년 중반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다 동의하고 있잖아.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걸 전제로 깔고 얘기한다면 시중금리는 예를 들어 대출금리 기준으로 올해 끝자락이 한 8%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렸을 때 그것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12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어요. 그 12조 원의 규모는 우리 개개인별로는 대략 한 3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들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게 부실채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결국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 속도나 금리의 고점에 이르는 때 그때 나타날 어떤 경기 현상들을 그냥 편안하게만 안도감 갖고 지켜볼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결국 반복되는 것들이 2023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기 침체 모습들을 목도하게 될 텐데 그러한 키워드로서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딱 그 핵심 키워드가 내핍점이란 키워드를 내세워 주셨는데 그 내핍점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물론 조그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댓글로서 소통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댓글이 달리면 다 답변 드리거든요. 정말로요. 제가 드립니다. 다른 우리 매니저가 하지 않습니다. 다른 PD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견디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몰아서 하죠. 물론 한 10시간에 한 번씩. 정말 힘들어하는데 중소수입업체들 이 강달러 상황에서 올해 초에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도 작년에도 22년 전망서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22년은. 그리고 현금 보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 드렸는데 그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욕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욕하시죠. 그래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올해 들어서는 그 말이 맞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좀 더 이제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또 지난 한 5월 달인가에도 나와서 22년 하반기에는 계속 강달러가 나올 것이다. 강한 달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쌀 때 담아라는 표현을 제발 좀 하지 마셔라.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도 마찬가지. 왜 쌀 때 담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지? 떨어질 때 사는 거야. 전데요, 그게. 그리고 떨어질 때 사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발언입니다. 제가 너무나 솔직한 발언이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안 사야죠. 떨어질 때 안 나와. 안 들고 있어야죠. 그렇죠? 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독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옹호해주고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국면이라는 표현에서 지금 내핍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잠깐 화제를 잠깐 돌리겠습니다. 한번 이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 책의 앞에 한 10페이지 정도 내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혹시 드세요?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뭐 전문가적 질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지나가는 유아 아이한테 질문 주는 그 수준의 질문으로서 그냥 상상력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세요? 나 같으면 저 색깔 안 입는다. 그림 자체가 주는 임팩트는 저는 그냥 약간 그 지금 한 명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저 서비스를 하는 분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냥 그 정도 느낌? 엉뚱한 옷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옷을 입힌다. 좋은 말씀이시죠. 사이즈가 안 맞다. 아마도 사이즈 안 맞고. 사이즈도 안 맞는데.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와 보니까 여기 위즈덤 컬리지 여기서 경제 주식 이상의 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홍보 잘하고 있죠. 그런 모습이 옆에 있던데 아마 두 분도 그런 인문학적 그 감성도 좀 채워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생각 때문에 이걸 프롤로그에 좀 넣었어요. 이 그림을. 뭐냐면 이분이 맞지도 않는 옷을 입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저렴한 걸 억지로 찾는 모습이에요.
굳이 따지면 소고기 2인분 먹고 싶은데 예. 1인분만 먹고 만족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한테 유기농 달걀로 후라이 해주고 싶은데 예. 비싸니까 저렴한 걸 선택하는 모습. 네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austerity 이렇게 쓰는데요. 네핍은 이제 궁핍하다의 핍이고요. 예. 그 다음에 내는 인내할 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렵고 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 그래서 네핍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네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뭐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면 예. 저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많이 안 쓰신 용어인데 저도 공부해서 알게 된 예. 단어라서 네. 그만큼 어렵다, 졸라맨다 이런 국면인데 왜 어려운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네네. 여러분의 그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걸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명목 기준의 소득인 거죠. 그 소득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이거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 그렇죠. 물건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그게 계속 벌어져요. 그동안에는 안 붙어 다니다가. 이게 고물가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23년에도 고물가 상황은 3-4% 이상에서 유지되면서 그런데 뭐 고용 뭐 해고 졸라매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취업자도 줄고 평균 소득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도 줄고 물가를 반영한 소득, 실질 소득은 더 줄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실질 소비 지출이 주는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왜 오느냐는 예.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고요. 이 두 가지를 줄인다는 얘기는 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세계 글로벌 주요국들이 내수를 줄여나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자, 소비, 투자, 수출 이게 줄면 이게 GDP인데 세계적으로 GDP가 줄어드는 모습인 거죠. 이런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 기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예. 정부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참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2023년에 네. 이제 어떤 그레이 리세션, 네. 2024년, 5년 네. 여기까지 이제 보고 계시는데 네.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네. 그 장기화되는 이유가 네. 뭐 어떤 요인으로 장기화를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물가라는 면을 예. 심상치 않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스파이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파이럴.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 국면에 놓이게 한 30년 죽으면 잃어버린 소용돌이. 30년 예. 네, 소용돌이. 예. 스파이럴이 소용돌이죠. 그렇죠. 그걸 이제 일본 경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드는. 예.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지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소비자들이 소비를 아껴요. 왜냐하면 더 떨어져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아끼니까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이야기돼요. 이런 국면이고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해요. 일본 기업들이요 현금 보유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금리를 같이 인상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만 계속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혼자 완화적, 중국하고 같이 둘만 완화적이잖아요. 이게 전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은 둘만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되면서 그동안에 마이너스 물가, 제로 물가 막 이러다가 감사하게도 2%대의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된 거예요.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잃어버린 30년 이런 걸 겪게 된 그 근거가 예. 이 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라는 것은 한 번 빠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근원 인플레이션을 뭐 기조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을 봤더니 이게 기조적이네. 당장 어제 오늘 오른 그 물가 때문이 아니라 기조적이네 이렇게 반영하는 이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죠. 그럼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김밥 가게 할머니도 아니 김밥 가격도 안 올리면 안 되겠네. 메뉴판 가격을 올려요. 그럼 김밥 사 먹고 그게 주식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를 인건비도 올려야 되고 기업의
가격도 이게 계속 끊임없이 스파이럴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가 안 좋은 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또 중차대한 과제를 맞이하죠. 코로나19나 예. 전쟁이 없었어도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기구들이 가장 빠르게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 걸로 전망했었어요. 그 지배적인 요인이 고령화죠. 인구 감소 고령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필이면 이 시점에 20년, 22년 요 시점에 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팬데믹과 전쟁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인구가 오너스 시대로 바뀌었어요.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2020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인구만 증가해도 각자 뭐 1인당 GDP에 기여하는 1인당 GDP가 똑같다 하더라도 예. GDP가 안 늘어요. 1인당 GDP가 똑같다 하더라도 인구만 늘어도 경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1인당 GDP가 유지되더라도 인구가 주니까 오너스인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군다나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더 많아요. 부양 부담도 커지고 예. 국민연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차지한 과제인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제가 뭐 인구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바뀌려면 결혼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가 결혼 문화가 그러니까 애를 안 낳고 결혼 안 하지. 네. 예. 뭐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했지만 아니요. 예. 쓸데없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예. 사실 진짜 어렵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와중에 에너지 위기를 만났죠. 예. 그리고 기존부터 기후 위기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식량 위기도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예. 유럽은요 여러분 혹시 여행 가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베드로 성당 가시잖아요. 여행 가시면 꼭 가시잖아요. 네. 거기 조명을 이렇게 밝게 안 했어요. 벌금입니다. 에어컨 키면 안 됩니다. 에어컨 키고 문 열어놓으면 벌금이에요. 그만큼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탄소 중립 외치던 예. 그 유로피언 국가들이 20년 동안 멈춰 세웠던 석탄 발전을 다시 가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가 이런 위기 같은 것들이 또 같이 만난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복합 위기 상황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2023년에 우리가 상당한 내피비 시대를 겪게 될 거다에 대해서 공감되는데 네네. 다만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 강도가 과거의 경우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 강도인가를 보는 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구독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 과연 그렇다면 뭐 98년도 IMF처럼 네. 우리나라의 많은 가장들이 실직자가 되고 네. 또 대기업 집단들 중에서도 정말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나오고 네. 그 정도 형태 위기가 다시 재현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다소 경미하다고 봐야 될지 교수님의 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경미합니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경미합니다. 그런 위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크라이시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제가 그렸지만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전망한 수치를 그대로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항상 업데이트하는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인데요. 2021년 10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하네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됐죠. 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계속 하향 조정만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제가 중간중간 몇 개를 뺐는데 계속 하향 조정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3.2, 2.7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 2.7%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요. 한번 보시면 평년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략 3.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3.5%를 훨씬 밑도는 구간이 지금 22년이고요. 그리고 23년은 그거보다 더 밑도는 구간이에요. 다만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20년 팬데믹 위기 같은 뭐 마이너스 3.1% 이런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마이너스 0.073%. 그러니까 마이너스 0.07이니까 소수점 자리를 이렇게 지우면 그냥 마이너스 0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0인 거예요. 0에 가까운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구간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금융 위기와 같은 위기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3년은. 네. 그러니까 제가 L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2008년, 2020년 같은 예. 깊숙이 패였다가 돌아오는 V자 충격 예. 그런 게 위기에 해당되고요. IMF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대를 기록했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예. 그런 위기의 성격과는 다르고요. 계속 안 좋아지는 국면.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도 그게 우려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레이시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그렇게 L자로 좀 장기적으로 안 좋게 가는 그 초입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것을 담아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네. 사실 그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핍점 그러니까 결핍을 인내해야 되는 시기라는 표현에 굉장히 공감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6,500여 분 계시는데 또 이분들은 모두 다 네. 투자자로서의 또 경제 현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나 혹시나 학자로서 보는 관점의 경기 전망이 그러하다면 네. 투자자로서의 포지션에 대해서 네. 혹시 조언해 주시다면 어떤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까요? 말씀 지금 시간이 많나요? 네. 많이 많아요? 10분 이상 있습니다. 그럼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양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뭡니까? 선행성이에요. 그 선행성이고 주식 시장과 환율과 매우 비슷한 흐름이에요. 네. 매우 비슷한데 반대로만 움직일 뿐이죠. 그죠? 그래프 그리시면 거의 그렇죠. 거의 이렇게 예. 그 뭐죠? 이렇게 이게 딱 붙이면 되는 미술 시간.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같은 예. 네, 그런 모습일 거예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강달러 기조가 나왔고 제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을 뭐 올해 초부터 칼럼이나 뭐 여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던 이유가 네. 강한 달러가 나온 그 배경 한 가지만 꼽으면 미국의 긴축 속도입니다. 그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마치 그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게 마치 쇼트트랙 장거리 쇼트트랙 있잖아요. 그럼 장거리 달리기 할 때는 굳이 속도를 앞당기지 않아도 돼요. 순위 싸움이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 혼자 치고 나가 버리니까 예. 나머지 나라도 네. 같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자, 이 수준을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은 미국 통화 가치와 다른 나라 상대국 통화 가치의 교환 비율이니까 미국만 금리 인상해서 미국 돈의 가치만 강하게 만든다고 반드시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기라고 무조건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같이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할 때는 그 강달러가 안 나. 오히려 약달러로 전환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만큼이나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초반에 못하다가 그러니까 미국만 나홀로 킹달러가 됐던 거죠. 지금 10월까지.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9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예. 영국과 유로존 같은 이런 나라들이 치고 나섭니다. 그죠? 스웨덴도 1%포인트 올리고 유로존도 0.75%포인트 올리고 영국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이 같이 치고 올라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뭐를 잡아야 될까요? 수입 물가를 잡아야 돼요. 특히 선진국일수록. 제가 수입 물가를 왜 잡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짙은 색깔이. 근데 정확히 수입 물가 상승률이 먼저 선행하죠. 올라갔다가 나중에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또 안정되니까 소비자 물가 떨어지죠. 그러네요. 수입 물가가 올라왔을 때 또 후에 올라가고 이게 안정 기조니까 정점 찍고 떨어지죠. 이게 수입 물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재나 부품이나 이런 걸 사와다가 생산자 물가에 반영되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 물가. 네. 그러니까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 간의 격차가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는 3개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입 물가 상승세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잡힌 배경은 국제 유가가 2분기 고점이었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2, 3분기 고점 찍고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잡히는 과정이에요. 공급망 병목 현상도 완화되고.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강달러 때문에 그 수입 물가 못 잡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 강달러 기조 때문에 수입 물가를 잡는데 시간이 더디게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달러가 상쇄한 거보다 그만큼 수입 물가가 더 많이 하락했다는 거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입 물가 상승률을 원화 기준, 달러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같이 다니죠. 네. 이제 벌어지죠. 이게 강달러 현상인 건데 쉽게 말하면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수입을 해오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예, 예.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진작에 잡혔을 걸. 원래 잡혔던 거에 원화 기준으로 보면 덜 잡히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어쨌든 원화 기준으로도 잡히는 걸 보면 예. 강달러가 어쨌든 희석시키고는 있지만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부품 가격, 수입 물가를 희석시키고는 있지만 완전히 희석시키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달러보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런 유로존이나 영국이나 이런 주요국들이 이제 달러 인덱스를 계산할 때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그리고 엔화, 스위스 프랑,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 이 국가들 간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 아니겠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결국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이 금리를 치고 올려버리면 달러 가치는 이제 주춤해집니다. 그것이 여기 나타나죠. 미국이 먼저 치고 올라갔는데 조금 후순위로 다른 나라들이 치고 올라가서 이 속도, 그러니까 결국 22년 11, 12월 정도가 예. 달러의 분기점이라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치적 모멘텀이 뭐 우리 일본에서도 구두 개입하고 직접 개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구두 개입하고 뭐 직접 개입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강달러를 막고자 노력하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래야 물가를 안정하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구두 개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하는 총재급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몇 명입니까? 그렇죠. 이들이 각각 포럼 다니면서 3프로TV 나와서 나 매파다라는 걸 발톱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예, 나 매다. 예. 그 구두 개입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구두 개입, 한국이 구두 개입 해봐야 미국의 바이든의 구두 개입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 바이든 입장에서 예.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만 잡아야만 표를 얻을 수 있어요. 서민의 표를. 지금 정말 죽겠다고 표현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29% 올랐거든요. 예. 에너지 물가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요국들이 가치 금리를 이제 같이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둔화되는 기점, 그 선거 끝나고 그 기점이 11월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이제 이제 고점을 찍고 확실히 둔화되는 지점이 저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주가도 마찬가지. 네. 달러하고 같이 갑니다. 예. 왜냐하면 선행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러니까 23년 6월의 고점을 미리 반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 지점이 저점을 이제 형성하고 반등을 합니다만 네. 경기 침체가 같이 맞물리니까 맞물리는. 그러니까 이 반등세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참. 근데 저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네.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게 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예. 많은 이제 예. 약간 비난을 네, 감수하시면서 예.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비난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유, 참. 예. 예, 너무 또 뭐 각자의 얘기. 의견이 아, 근데 너무 저는 예. 재밌게 저는 의견을 예. 말씀드리는 거고 네, 네. 사실 이제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기를 그쵸. 원해요. 예, 맞아요. 듣고 싶은 예. 얘기가 아니니까 좀 예. 싫어하실 근데 수도 이런 있는데 부분을 저희가 더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맞아요. 예. 뭐 그거는 저는 예. 뭐 개취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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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도 시원시원하게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해 집중해가지고 주셔서 지금 막 네.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에. 저 땀이 났어요. 예. 식은땀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레이트 리세션 투자자가 됐던 아니면 투자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나 또 혹은 또 직장인으로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 경기의 침체랑은 몸으로 체감되는 위기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게 객관적인 인식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위기에 네. 대한 네. 인식을 하는 게 저는 그 얘기뿐입니다. 네, 예. 그게 결국은 대응의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느냐에 결정짓는 거니까 중요한 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가 워낙 밤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네네. 네, 그 저희가
다소 투자자들이 얘기를 많이 듣다고 오랜만에 또 교수님께서 학구적인 얘기들 또 경제 현상에 대한 얘기 정리 중에 저가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진심을 담은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다면 좀 어떤 메시지가? 좋습니다. 제가 이 책 초반부에 그 철부지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프롤로그 성격으로. 이 철부지라는 단어가 철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계절을 모른다. 그게 결국은 대민지원 같은 거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봄에는 대민지원 가면 모내기를 하죠. 그리고 가을에 대민지원 가면 추수를 도와요. 근데 철을 모르고 가을에 씨를 뿌리면 농사는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계절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겨울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봄이 와요. 누구에게만 봄이 오고 누구에게는 가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찾아옵니다. 다만 그 계절 변화를 직시하고 국면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걸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금리도 모두에게 똑같이 올라가고요. 인플레이션도 모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 국면의 변화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22년, 23년 국면은 어떤 국면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려보고 규명해보고 그 국면에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갖춰나갈까 그런 시대에 걸맞는 투자 방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밤 10시 늦은 시간에 또 열정을 불태워주셔서 저희도 역시나 불태웠습니다. 이야기는 그레이트 리셋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텐션 상당히 높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높은 텐션으로 저희 리세션 얘기 나눠봤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저희가 청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레이트 리세션이란 주제, 과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침체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수준 위기인가에 대해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청해 들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 박메타님이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오늘의 시황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